조금씩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5장 국제금융시장의 균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부가 국제 제목알레 기초였는데 그중에 이 세계화와 다국적 개혁을 했고요. 2부가 외환시장인데 그중에 5장 외환시장을 이제 끝냈고 오늘 이제 6장 International Parity Relationship and Forecasting Foreign Exchange Rate 이렇게 장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어떤 그 평가, 파이어틱 하는 게 평가, 두 개의 가격이 같아지는 관계인데 그걸 저는 국제 금융시장의 균형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 국제 금융시장의 균형을 배우는 이유는 이제 고다음 제목이죠. Forecasting Foreign Exchange Rate. 이 환율을 예측하는 게 가능한가 하는 게 이제 이 챕터에서 배울 내용이고, 이 챕터가 제 생각에는 이 국금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챕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챕터에서 여러 가지 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균형에서 벗어날 때 어떤 차익거래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균형은 굉장히 강한 균형 관계이고, 어떤 균형 관계는 약한 균형 관계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챕터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챕터에서 배울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자율 평가, 그리고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CIA, Covered Interest Arbitrage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국제 피쉬 효과라는 걸 배울 거고, 국제 피쉬 효과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UIA, Uncovered Interest Arbitrage가 일어난다.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UIA의 또 다른 표현이 Currency Carry Trade, 통화 캐리 거래라고 하는 것이라서 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배우게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선물 환율 불편 예측치 가설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미래 현물 환율의 가장 좋은 예측치는 선물 환율이다라는 거죠. 뭐 그거에 대응되는 가설로 무작위 행보 가설도 있습니다. 미래의 현물 환율의 가장 좋은 예측치는 오늘의 현물 환율이다라는 건데 이게 왜 틀렸냐 하는 이야기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 균형 관계, 구매력 평가설, 평가 가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구매력 평가 가설은 절대적인 버전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인 버전이 있어서 절대 구매력 평가, 상대 구매력 평가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고요. 이 구매력 평가의 개념을 이용한 게 실질 환율입니다. 우리가 보통 실질, 명목은 물가까지, 물가 상승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 실질은 물가 상승은 제외한 개념이 실질 환율인데, 그 실질 환율이 결국에는 구매력 평가에 의해서 그 개념이 정의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국제 버전의 퓨시 효과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국내 버전의 퓨시 효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실질 이자율, 명목 이자율,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뭔가 지금 물가 상승을 고려하는 게 그 국제 버전의 국제판 피시 효과이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한 개념이 실질 이자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챕터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미래 환율을 예측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이야기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효율적 시장 가설. 이미 상당 학생들이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 뭐 어떤 건지 대략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그런 이야기들도 하게 될 거고요. 환율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기본적 분석이라는 방법도 있고 기술 분석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써 이 챕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의 균형을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막 여러 가지 이 기호가 나오는데 이제 기호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먼저
왼쪽에 있는 기호를 보면 yen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냥 yen의 이자율이라는 개념이고요. 달러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달러의 이자율. 그러니까 뭐냐면 yen의 이자율과 달러 이자율의 비율이 왼쪽에 있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 보니까 yen 슬래시 달러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yen 달러 환율의 선물 환율 이거요. 그다음에 모에는 yen 달러 환율의 현물 환율. 그러니까 현물 환율하고 선물 환율의 관계와 양국의 이자율의 관계는 일정한 관계를 가집니다라는 게 interest rate parity 이자율 평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물 환율, 현물 환율은 외환 시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어 yen의 이자율, 달러의 이자율은 뭐냐면 단기금융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뭐 단기금융 시장이라고 얘기해도 금융시장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자금시장은 서로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게 뭐냐면 이자율 평가, interest rate parity의 내용이다라는 게 되는 거죠. 아까 인터내셔널 피쉬 이펙트, 국제 피쉬 효과는 요건데 여기는 보니까 뭐예요? 이래 적어놨죠. 그러니까 예측치. 그러니까 이게 이 S라고 적혀 있지만 요 S는 뭐냐면 미래의 현물 환율이 되겠네요. 요거는 현재의 현물 환율. 그러니까 미래의 현물 환율과 현재 현물 환율의 어떤 비율은 양국의 이자율의 비율하고 일정한 관계를 가집니다. 라는 게 국제 피쉬 효과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외환시장이죠. 요거는 뭐냐면 그 자금시장 또는 금융시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그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게 국제 피시 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선물 환율이 불편 예측치 가설, 미래 현물 환율이 불편 예측치이다라는 가설. 그죠? 그 가설이 뭐냐면 forward rate unbiased predict hypothesis인데 그죠? 그걸 보면 뭐예요? 현물 환율하고 선물 환율. 그다음 뭐죠? 현물 환율하고 미래 현물 환율은 일정한 관계를 가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둘 다 외환시장 사이에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 구매력 평가 가설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는데 요거는 뭐예요? 현물 환율과 미래 현물 환율의 관계 이거예요. 요거는 여기 파이 적혀 있는데 이게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물가 상승률과 달러의 물가 상승률의 비율은 여기 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의 물가는 알지만 1년 후의 물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숫자죠. 이 앞으로 1년 동안 얼마나 물가가 상승할 거냐 우리 모르는 거니까 여기다가 기대치라고 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여하튼 뭐예요? 양국의 물가 상승률의 관계는 비율은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의 비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게 뭐냐면 구매력 평가설. 근데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실물 시장이죠. 상품 시장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환 시장과 실물 시장 간에도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게 PB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뭐예요? 피쉬 이펙트 인터내셔널 버전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국제판 피쉬 이펙트인데 국제판 피쉬 이펙트는 양국의 이자율의 비율하고 양국의 물가 상승률의 비율은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앞에 그 개요에서 이야기했던 5개의 균형 관계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런 관계도 성립하는데 특별히 이야기는 안 했지만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의 비율은 양국의 물가 상승률의 비율하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라는 걸 forward rate 구매력 평가설, 선물 환율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외환시장과 실물시장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국제금융시장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뭐냐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은
일정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게 국제금융시장의 균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제금융시장이 아니네. 왜냐하면 이거는 금융시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국제시장의 균형은 이런 식으로 균형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IRP, 이자율 평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 parity. parity는 평가라고 번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terest rate. 그러니까 영어로 interest rate parity이고, 그래서 줄여서 IRP. 그래서 IRP로 줄이는 것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이자율 평가이냐? 일단 이자율 평가는 무차익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이퀄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차익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절 평가가 성립하지 않으면 차익 거래가 가능하고 그 차익 거래를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무위험 이자율 차익 거래라고 이야기합니다. CIA 줄여서 풀네임은 Covered Interest Arbitrage입니다. Interest Arbitrage니까 이자율 차익 거래. 그죠? 근데 뭔가 커버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뭐냐면 이 커버 됐다는 게 위험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왜 균형 관계냐 하면 요 이 CIA의 결과 IRP로 다시 복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 했죠. 그죠? 어, 그 앞집 수박은 900원이고 뒷집 수박은 1,000원인 이런 관계가 가능하겠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어, 아마 앞집 수박의 가격과 뒷집 수박의 가격은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였죠. 앞에 외향장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음.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요?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수박을 사겠어요? 앞집 수박을 사겠죠. 그래서 앞집의 수박 가격은 올라가겠죠. 아무도 뒷집에서 수박을 안 사죠. 그러면 뒷집 수박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두 집의 수박의 가격은 같아져야 한다. 그게 뭐냐면 일물일가 법칙, low of one pric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식의 균형도 가능하고요. 또 다른 균형은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차익 거래를 한다면 앞집에 수박을 사가지고 뒷집에다 수박을 파는 그런 거래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결과 앞집 수박 가격은 올라가고 뒷집 수박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두 집 수박 가격은 같아지고,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거는 아주 단순한 일물일가의 법칙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일물일가의 법칙이 뭐였어요? 뭐냐 하면 합성 서울 수박하고 서울 수박은 같아야 된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춘천의 수박이 잘못 적었네. 이러면 이 균형 관계죠, 그죠? 900원이라고 적어야겠죠. 춘천의 수박은 900원이고 운송 비용이 50원이면 결국에는 합성 서울 수박은 950원인데 서울 수박은 1,000원인 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 어느 누군가가 춘천의 수박을 사가지고 춘천의 서울로 수박을 옮겨서 합성 수박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서울에서 1,000원에 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냐면 수박 차익 거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죠? 그런 차익 거래의 결과 이 합성 서울 수박 가격과 서울 수박은 같아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같아지냐 하면 누군가 마구마구 춘천 수박을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누군가 마구마구 트럭을 빌려서 춘천에서 서울로 수박을 옮기니까 그 운송 비용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합성 서울 수박의 가격은 950원이 아니고 그보다 더 올라가게 돼 있고 누군가가 마구 서울 수박을 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엔 이 두 개가 같아져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걸 보고 로우 원 프라이스, 일물 일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물건은 같은 가격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런 케이스는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말하자면 이자율 평가이든 아니면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5개 그 균형 관계, 그 균형 관계가 전부 다 뭐 어떤 거냐면 약간의 변환 과정을 거치면 같은 물건을 만들 수 있으니 같은 물건을 만들면 두 물건의 가격은 같아져야 됩니다. 라는 원리로 만들어진 거고 만약 그 같은 약간만의 변환 과정을 거치면 같은 물건이 되는 그 두 물건의 가격이 같지 않다면 그로부터 차익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익권의 결과 같아질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국제금융시장 균형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 주요한 스토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IRP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달러가 있어요. 앞으로 1년 동안 투자하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저한테는 두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심플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대안이 있는데 그러면 그 대안들 간에 다 균형이 성립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냥 심플하게 그냥 두 가지 대안만 있다라고 치자라는 거죠. 네. 하나는 뭐겠어요? 1달러가 있으니까 1달러를 US 달러로 예금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파운드로 달러 1달러를 파운드로 환전하는 거예요. 파운드로 환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파운드로 예금을 하는 거예요. 파운드로 예금하고 나서 그러면 1년 후에 제가 확정된 금액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받은 금액을 파운드를 다시 달러로 환전하는 거예요. 근데 환전할 때 주의할 점 뭐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 요 환율이 결정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러면 현재 시점에 환율은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US 금액을 정해 놓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대안 1하고 대안 2는 위험이 동일한, 위험이 없는, 무위험한 두 개의 대안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1년 후에 US 달러 금액을 1번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 달러 이자율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것도 1년 후에 달러 금액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현물 환율 지금 얼마인지 알고 있고, 그죠? 선물 환율 얼마인지 알고 있고, 파운드 이자율도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 그러니 1년 후에 받아야 될 달러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대안은 뭐냐면 무위험이다라는 거지. 위험이 똑같다는 거지. 위험이 다르면 두 물건의 가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위험도 똑같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대안의 결과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아까 앞집 수박, 뒷집 수박 900원, 1000원짜리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 벌어지는 거죠. 만약 1번 대안이 좀 더 많은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1번으로 가겠죠. 그죠? 또는 2번이 더 많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2번으로 가겠죠. 아무도 US 달러 예금 안 하니까 이자율이 떨어지겠죠. 그죠? 사람들이 마구마구 파운드로 환전을 하니까 파운드 환율, 현물 환율이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마구마구 예금을 하니까 이게 요거 예금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였고 예금 안 하니까 올라가야지 예금을 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예금 안 하고 있었으니까 요거는 예금을 많이 하니까 예금 이자율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파운드를 US 달러로 바꿨으니까 파운드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여기 떨어지겠죠. 그죠? 애시당초 요게 요거보다 더 컸으니까 일로 몰렸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올라가니까 요게 떨어지고 요게 떨어지니까 요게 떨어지고 요게 요게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그러니까 요게 떨어지니까 요거하고 요게 같아지는 쪽으로 가겠죠라는 거죠. 그죠? 뭐 그런 이야기네요. 그런 이야기. IRP식을 우리가 이미 벌써 그 도출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도출할 수 있어요? 1달러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의 이자를 I라 그러면 1년에 그 원리 합계는 1 곱하기 1 플러스 I 달러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예. 이 GBP 현물화 매수 안 되는데 그 파운드는 기준 통화가 뭐였죠? 파운드였고, 그 다음에 그 표시통화 US 달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US 달러를 파운드로 바뀌기 위해서는 현물 환율을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나눠준 거고. 그죠? 나눠준 요 금액이 파운드 금액인데 요 금액을 I 파운드만큼의 이자율로 했으니까 원래 아끼는 요 금액이 될 거고 요 금액만큼을 파운드를 다시 달러로 바꿔주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그냥
선물한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1년에 받을 수 있는 이원 대안의 US 달러 금액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걸 내가 한다면 두 개는 둘 다 무위험이라 그랬으니까 두 개의 페이오프는 같아져야겠죠. 그게 요식이네. 요식을 조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어, S분의 F인데 1 플러스 I 파운드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 이항하면 분모가 될 거니까. 이건 S, S분의 F 이꼴 1 플러스 I 파운드 1 플러스 I 달러. 이게 뭐냐면 이자율 평가설의 식이다라는 공식이다. 이제 그 헷갈리는데, 여하튼 기억할 거는 뭐냐면, 요 I 달러가 무슨, 뭐예요? 현시통화이고요. 요 파운드가 기준통화고요. 요 현물환율, 선물환율도 기준통화가 파운드이고 표시통화가 저, US 달러이고 하면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제가 이야기 안 한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여기 괄호해가지고 뭐라 적어놨어요. 무위험이라고 적혀 있고 괄호 안 하고 뭐라고 적어놨어요. 시장이라고 적혀 있죠. 시장.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1년 후에 내가 받을 US 달러 금액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무위험이라는 거지. 사실은 신용위험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대학 같은 경우에 은행에 예금했는데 미국 은행이 부도가 나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또는 어 제가 영국 은행에다 예금했는데 영국 은행이 부도 나면 어떡해? 또는 뭐예요? 제가 선물한 계약을 맺었는데 1년 후에 실제 그런 이 현금으로 서로 교환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부도를 내면 어떻게? 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대안이 그 리스크 프리 무위험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무위험은 뭐 어떤 의미에서 무위험이냐면 시장 위험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위험이지 신용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좀 더 가다 보면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냥 제가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절 평가의 의미가 뭔지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절 평가였잖아요. 그래서 공식이었잖아. 이 공식의 양변에 1을 빼줄까요? 1을 빼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1 플러스 기준 통화의 이자율인데 요 이자율의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그러니 그냥 요거 0이라고 치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어림셈이 되는 거죠. 그죠? 대략 IQ 빼기 IB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S분의 F 빼기 S는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물한 프리미엄이죠. 그러니까 기준통화의 선물한이 현물한에 비해서 얼마나 높게 평가됩니까? 하는 게 선물한 프리미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요거는 뭐예요? IQ 빼기 IB니까. 현실통화가 기준통화에 비해서 얼마나 금리가 높습니까? 라는 이자율 차이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자율 평가는 뭐냐? 선물한 프리미엄은 양국의 이자율 차이와 거의 비슷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네. 됐나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왜, 오케이. 가령 이를테면 현실통화가 기준통화보다 높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기준통화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표시통화에 예금하면 좀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 말은 IRP가 맞다면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 더 높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어, 이, 만약 지금 우리 앞에서 그 예를 들을 때 뭐였어요? 이 표시, 파운드로 옮기니까 기준통화로 옮겼다가, 요거는 표시통화가 이자율이 더 유리합니다는 거고, 파운드로 옮겼다가, 기준통화로 옮겼다가, 어, 미래 선물환율로 다시 표시통화로 옮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통화의 선물환율의 가치가 기준통화의 현물의 가치보다 더 높다는 말이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표시통화의 선물환을 나중에 사게 되면 그만큼 손해본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네요. 뭐냐면 만약 표시통화의 이자율이 기준통화보다 굉장히 높으면 그러면 돈이 표시통화로 막 쏠리게 되는데 쏠려봐야 소용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표시통화가 불리해지니까 선물한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표시통화 이자를 높은 게 이익을 얻은 것을 결국에는 선물하는 환율에서 표시통화의 불리함으로 상쇄됨으로써 결국에는 뭐냐면 돈이 한쪽으로 안 쏠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예, 그게 IRP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IRP의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요 S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F 이꼴 S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좌변은 뭐예요? 선물이고, 우변은 뭐예요? 현물이고, 그러면 요게 뭐냐 하면 보유비용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어, 요 관계식은 혹시 투자론이나 재무관리나 투자론이나 아니면 파생상품원에서 파생상품 선물의 가격 결정할 때 혹시 배운 적이 있으면 기억이 나나요? 네. 선물의 가격은 현물 가격에다가 보유비용을 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 선물의 코스트 오브 캐리 밸류에이션은 아니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1 플러스 IQ, 요게 뭐냐면 보유 비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분모니까 좀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유 편익하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컨비니언스 일드라는 그 선물 밸류에이션에서 보면 컨비니언스 일드 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컨비니언스 일드. 컨비니언스 일드가 뭐지? 편익 수익률?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번역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컨비니언스 일드에 해당되는 개념. 또는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F 주식 선물은 주식 현물의 이자 비용, 그게 보유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유 베네핏도 있어요. 보유 편익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당 수익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율 평가가 뭐냐면, 이 선물 환율의 보유 비용 가격 결정하는 거다. 라는 거고요. 그죠? 예. 요거를 좀 약간 심볼릭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걸 선물 매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 S 이거는 현물 보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IQ는 차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IB는 예금 또는 대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선물한 매수는 표시통화를 차입하고 현물화를 매수하고 그리고 기준통화를 대출해 준 거와 같다라고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앞에 예던 거 기억나요?
앞에 예던 게 뭐냐면, 어떤 것은 내가 US 달러 1달러가 있다면 했죠. 그게 뭐냐면 1 US 달러가 표시통화잖아. US 달러가 표시통화잖아요. 그러니까 표시통화를 1달러를 차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현물화 매수하고 파운드로 바꾸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어, 그, 파운드로 예금하고, 그 다음에 요걸 일로 옮기면 뭐예요? 선물한 매도. 그게 뭐냐면 파운드를 US 달러 바꾸면 요게 만약 플러스가 된다면 요 부분이 플러스가 된다면 그러면 차익 기회가 있는 거고 플러스가 안 되고 이 꼴이면 균형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선물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선물한 매수 안 하고 표시통화 차입하고 현물한 매수하고 기준통화 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심볼릭한 이게 이제 기호로 표현되어 있는 수식이잖아요. 요 수식도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F equal IQ 플러스 S 빼기 IB. 이렇게. 이건 조별 활동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 잠시 쉬고, 몸 풀고, 이 동영상 수업하면 졸음이 온다 그랬으니까 몸 풀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했나요?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게 뭐죠? IRP, 이자율 평가라는 걸 배웠고요. 어, 양국의 이자율 차이하고 그다음에 선물 환율, 현물 환율의 관계가 일정한 관계를 가집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게 IRP였습니다. 또는 선물할 프리미엄은 양국의 이자율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게 IRP였습니다. 만약 IRP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뭘 할 수 있다고요? 무이음 이자율 차익 거래, covered interest arbitrage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지금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 현물환율이 2, 2, 그다음에 1년 선물환율이 2.01, 그다음에 미국 달러 이자율이 3%, 그다음 영국 파운드 이자율이 2.4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되돌아갑시다. 이자율 수박 차익 거래로. 예. 이자율 차익 거래를 어떻게 할지를 이해하려면 수박 차익 거래를 다시 한번 되돌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춘천 수박이 900원이고 춘천에서 서울로 수박을 옮기는 게 운송비용이 50원이고 그다음에 서울 수박이 1,000원이다. 이런 거였죠. 그죠? 그러면 어떤 차익 거래가 가능합니까? 하면 가능합니까? 예,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금방 이 차익 거래를 그 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춘천에서 900원에 수박을 사가지고 그다음에 서울로 옮기면 총 비용이 950원인데 서울 수박은 1,000원이니까 950원에 사가지고 1,000원에 팔면 돈을 벌겠네. 라고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한 거죠. 쉽게 계산했는데, 이거를 좀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단계로 서울 수박하고 합성 서울 수박 가격을 비교하기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단계는 뭐냐 하면, 춘천 서울 수박의 가격이 950원이었고, 운송 비용이 50원이었으니, 합성 서울 수박의 가격은 950원이었고, 950원이었고, 그 다음에 서울 수박은 1,000원이었으니, 그죠? 예. 그러면 싼 걸 사고 비싼 걸 판다. 그래서 이쪽 합성 서울 수박이 매수하고 서울 수박을 매도하면 천원 해서 50원의 이익을 남기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을 첫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합성 서울 수박을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합성 서울 수박을 만들 줄 알잖아요. 그냥 춘천에서 950원에 수박을 사가지고 서울로 옮기면 950원이다 해서 합성 서울 수박 950원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CIA 같은 경우는 쉽게 만드는 게 쉽지 않으니 그러니 이 수박 차이글에의해서 이거 만드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CIA로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이 거래 방향을 아이덴티파이 했는데 그 아이덴티파이한 거래 방향이 뭐냐면 서울 수박을 매도
매도 서울 수박인데 매도 서울 수박의 플로우를 안 보자라는 거죠. 플로우를 보면 서울 수박을 매도했으니까 서울 수박 아웃플로우가 생기니까 마이너스 서울 수박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매도했으니까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현금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합성 서울 수박 매수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거죠. 예, 우리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일단은 플로우를 하나씩 하나씩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어, 매수 합성 서울 수박이라는 건 뭐냐? 서울 수박을 매수했으니까 들어가기 들어오는 게 서울 수박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현금 이렇게 될 건데 요 현금 흐름을 어, 운송하고 춘천 수박 매수 가지고 만들어내자라는 거죠. 그러면 요 플로우하고 동일한 플로우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동일한 플로우의 반대 플로우를 만들어야겠는데 반대 플로우는 춘천 수박이 나가는 걸로 만들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만들어냈고 요거는 쓸모없는 거고 없애야 되는 거고 요거를 만들어내려면 마이너스 현금이 될 거고 요거의 반대 방향이 되니까 플러스 춘천 수박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요 플로우가 뭘 의미하는지를 아이덴티파이 하면 되는데 춘천 수박이 나한테 들어오고 대신에 현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춘천 수박을 매수한 게 되겠죠. 그 다음 뭐예요? 춘천 수박이 나한테서 나가고 대신에 서울 수박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뭐냐면 춘천에서 서울로 운송하는 거죠. 고로 무슨 말이에요? 합성 서울 수박 매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춘천에서 수박을 만들고 그다음에 춘천에서 서울로 수박을 옮기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물론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요 앞에 있는 요 예를 보는 순간 그냥 모든 게 다 계산이 되지만 CIA는 안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CIA도 요 순서를 따라서 하면 차근차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해야 될 게 뭐냐면 거래 순서를 만드는 겁니다. 맨 처음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요거잖아요, 지금. 매수 춘천 수박, 운송 춘천 서울, 매도 서울 수박이고 그 순서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데 요걸 이제 리어레인지 해야 되겠죠. 순서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맨 처음에 춘천 수박을 매수해서 춘천 수박이 있고 춘천에서 서울로 옮기고 그다음 서울에서 수박을 매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만들어진 거죠. 이게 2단계입니다. 2단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현금 흐름하고 수박 흐름과 그다음에 손익을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순서를 이렇게 적였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여기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춘천 서울 수박 춘천 서울 수박을 매수하면 뭐가 생기겠어요? 900원이 나갈 거고 그다음 뭐예요? 춘천 서울 수박이 생길 거고 한 개. 그죠? 예. 그다음 뭐예요? 춘천에서 두 번째 운송이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송 비용 50원이 나가고 그다음 뭐예요? 춘천 서울 수박이 나가고 그다음에 서울 수박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 수박이 서울에서 매도하면 서울 수박 한 개가 나가고 그다음에 1,000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수박 현금 흐름, 수박 흐름은 전부 다 캔슬 아웃 되죠. 이거 상쇄되고 요거 여기 상쇄되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1,000원하고 빼기 950원 더하기 50원 해서 50원이 이익이 나는 거죠. 이게 뭐냐? 1,000원이 서울 수박 가격이고 950원이 춘천 수박 가격이고 50원이 운송비니까 여기 합성 서울 수박 가격이 서울 수박 가격이 1,000원이고 합성 서울 수박 가격이 950원이었으니 그러니 내가 50원의 이익을 남깁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균형 관계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균형 관계냐면 어느 누군가가 춘천 서울 수박을 사니까 이 900원이 점점 가격이 올라가겠죠. 누군가 춘천에서 서울로 수박을 옮기니까 50원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합성 서울 수박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겠죠. 누군가 마구마구 서울 수박을 파니까 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서울 수박 가격이 떨어지죠. 결국엔 이 두 개의 가격이 같아지겠죠. 이게 뭐냐면 균형 조건, 차익이 제로가 되는 조건. 이게 일물일가의 법칙.
된다라는 거죠. 하여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요 세 단계를 거쳐서 하면 어려운 문제라도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뭐죠? 하여튼 어느 가격하고 합성 머시기하고 예, 가격을 비교해서 싼 건 사고 비싼 건 판다. 두 번째는 뭐예요? 현금 흐름이나 아니면 프로덕트 플로우, 여기서 수박이죠, 그죠? 프로덕트 플로우를 가지고 이 그 플로우를 맞춰주는 것을 하고 그러면 이 합성 서울 수박 매수하는 게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다는 거죠. 요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거래일 거니까,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순서대로 맞춰주고 순서에 따라 가지고 수박 플로우와 현금 플로우를 이렇게 맞춰주고 수박 플로우는 다 캔슬 아웃 되고 나머지 남는 거는 뭐냐면 현금만 남으니 현금이 이익이 나오면 이익이 났구나 해서 손익을 계산할 수 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요 순서죠, 그죠? 예. 요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선물 한 줄하고 합성 선물 한 줄을 비교하는 거죠. 그죠? 예. 선물 한 줄은 여기 있네요. 2.01. 합성 선물 한 줄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 IRP에 의하면 이런 거였죠. 여기다 집어넣겠죠. 2 집어넣고 0.03 이 표시 통화가 US 달러 금리니까 그 다음에 이 기준 통화가 파운드 또는 0.0249 집어넣으니까 2.009952 이게 합성 선물 환율이죠. 합성 선물 환율하고 선물 환율로 비교해 보니 선물 환율이 더 크네. 그러니까 선물환 매도 합성 선물환 매수 이래 되겠네. 그래서 1단계가 끝났네. 2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2단계는 뭐예요? 이제 합성 선물한 거래방법을 만드는 건데, 다시, 여기 선물한 매도였으니까, 선물한 매도하면, 그러면 이런 현금 흐름이 발생하겠네. 자, 기준통화가 뭐라고요? 파운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시점에, 1년 후에 파운드에 아웃플로우가 생기겠네요. 그리고 US 달러에 인플로우가 생기겠네요. 합성 선물한 매수라고 하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뭐예요? 1년 후에 파운드가 매수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US 달러가 마이너스가 되겠네. 자, 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캐시플로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요거는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근데 반대편은 뭐예요? 0시점에 파운드가 나가는 걸로 하자라는 거지. 요 캐시플로우를 그대로 가져오고, 반대편은 0시점에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 걸로 하자라는 거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이제 그러면 요건 있고, 아, 이놈은 쓸모없는 캐시플로우가 생겼네. 그러니까 이 캐시플로우의 반대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겠네. 그러니까 플러스 GBP 제로, 마이너스 US 달러 제로. 자, 0시점에 파운드가 나가고 1시점에 파운드가 들어와요. 이런 거래가 무슨 거래예요? 파운드 예금이죠. 0시점에 US 달러가 들어오고요. 1시점에 US 달러가 나가요. 그러니까 US 달러 차입이죠. 그죠? 0시점에 US 달러가 나가고 파운드가 들어와요. 이게 뭐예요? 파운드 현물한 매수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합성 선물화 매수는 하여튼 파운드 예금, US 달러 차입, 그 다음에 파운드 현물화 매수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안 거죠. 이번엔 뭐 해야 돼요? 거래 순서를 재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US 달러가 있었다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US 달러 차입, 그 다음 뭐죠? US 달러를 파운드로 바꾸는 거죠. 현물화 해가지고. 그죠? 그러고 나서 파운드 예금하는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파운드 원리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받는 금액에 대응하는 파운드 선물환을 매도하는 거죠. 파운드 선물환 매도를 하고 나서 뭐예요? 그러면 US 달러 생겼을 거 아니야? 그 US 달러 가지고 우리 처음에 US 달러 차입했으니까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하고 돈이 남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차익이 되겠죠. 오케이. 이제 차익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맨 처음에 뭘 하면 되겠어요? US 달러, 자, 다시. US 달러 차입, US 달러 차입. 그죠? 얼마에? 3%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자, 내가 1달러가 생겼으니까 1달러를 파운드로 현물화 매수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 파운드를 매수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1파운드에 2달러의 환율로 여기 1달러에 2달러, 1파운드에 1달러의 환율로 매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달러 곱하기 파운드 달러분의 파운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달러니까 2가 1로 가고 그러니까 2분의 0.5 파운드가 생겼네요. 그 다음에 0.5 파운드를 어떻게 해요? 2.49%, 2.49%에 예금하는 거죠. 그럼 1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0.5 곱하기 1 플러스 0.0249만큼의 파운드 현금이 생기는데 파운드 현금이 계산해 보니까 0.51245 파운드가 되는. 이제 뭐예요? 파운드 선물한 매도를 미리 해놓은 거죠. 얼마 해놨냐면 2.01에 해놓은 거죠. 그래서 2.01에 해놓은 거고. 그러면 요 금액에다가 뭐죠? 이제 파운드를 달러로 바꾸니까 파운드분의 달러 해야지 파운드가 상쇄되겠죠. 2.02 하니까 1.0300245만큼의 달러가 생겼네요. 자,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US 달러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니까 상환을 하니까 원래 1달러였는데 3% 이자율이었으니까 1.03. 그러니까 1.0300245 빼기 1.03이 차입이 0.0000245.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1달러를 차입했으면 0.0000245 달러만큼의 차익이 생기는 거네. 뭐 이게 1000달러이면 이게 1억 달러이면 그러면 차익이 더 커지겠죠. 자, 이게 조별활동 5-2니까 이걸 이제 보고 하면 되겠죠. 이거는 분명히 차익이 생길 것 같아요. 왜 차익이 생길 것 같냐면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이 같네. 그죠? 근데 이 두 개는 이자율 차이가 있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뭔가 일치 안 하겠죠. 그러니까 차익이 생길 거고 1파운드를 투자했을 때 1년 차익을 계산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요 수식을 잘 기억하라 그랬죠. F equal IQ 플러스 S 빼기 IB.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선물한 롱은 뭐냐면 표시통화 숏 차입이고 그 다음 뭐예요? 현물한 롱이고 기준통화 대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F equal IQ 더하기 S 마이너스 IB. 이 심볼릭한 게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거지. 심볼릭한 게 상당히 유용하다는 거지. 어떻게 유용하냐면 요 S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S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F 빼기 S 있고 IQ 빼기 IB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뭐예요? 현물환을 매도하고 선물환을 매수한 거죠. 이게 뭐냐면 외환 수합 아니에요? FX 수합 아니에요? 그죠? FX 수합이라는 게 뭐였냐면 현물환과 선물환을 선도 반대 방향으로 매매하는 거. 또는 뭐였어요? 긴 짧은 긴 선물 하나하고 만기가 짧은 선물 하나하고 서로 반대방향 매매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현물 선물 외환 수합이네. 근데 현물 선물 외환 수합은 심볼릭하게 보니까 뭐예요? 표시 통화를 차입하고 기준 통화를 대출해 준 거 예금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된 거죠. 근데 외환 수합은 어느 시장의 상품이에요? 외환 상품이죠. 외환 시장의 상품이죠. 근데 표시 통화를 차입하고 기준 통화를 대출해 주는 거는 어느 시장이에요? 마니 마켓이죠. 자금 시장이죠. 금융 시장이죠. 그죠? 예.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미가? 외환시장하고 양국의 단기금융시장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외환상품이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대차 거래하는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예. 이거를 캐시프로 상으로 왜 그래 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 원 달러 현물환을 매도하고 원 달러 선물환을 매수하는 외환 수합 거래죠. 그죠? 외환 수합 거래인데 외환 수합 거래의 캐시플로우를 한번 표시해 보자라는 거지. 자, 원 달러 현물환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매도했으니까 기준통화를 매도한 거죠. 기준통화는 US 달러니까 US 달러 0시점을 아웃플로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반대 방향은 뭐예요? KRW 0시점에 인플로우가 나오는 거죠. 요건 어떻게 돼요? 매수했으니까 US 달러 일시점에 US 달러에 인플로우가 나오고 그다음 뭐예요? 일시점에 KRW에 아웃플로우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갔죠?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덧셈이잖아요. 덧셈이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요? 덧셈의 교환법칙이라는 게 성립하잖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KRW 여기 적어주고 요 KRW 1로 옮긴 거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USD 제로를 여기다 적어주고 US 달러 1을 1로 옮긴 거죠. 오케이. 이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죠? 0시점에 원화가 들어오고 1시점에 원화가 나가는 거예요. 0시점에 원화가 들어오고 1시점에 원화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화 차입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0시점에 US 달러가 나가고 1시점에 US 달러가 들어오니까 US 달러 예금이죠. US 달러 대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환 수업 그래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뭐예요? 원화 차입하고 그다음 US 달러 대출해 준 거와 똑같은 게 된 거죠.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금융공학이다라는 거죠. 금융공학. Financial Engineering. 우리 파생 상품 할 때 금융공학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금융공학이 뭐냐? 아,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라는 거지. 번들링과 언번들링이다. 우리가 기계공학 하면 그건 뭐야? 그러니까 자동차 공학 이렇게 하면 뭐 이야기하는 거야. 자동차를 전부 다 분해하는 거야. 분해해가지고 분해한 자동차를 가지고 다시 재조립을 하는 거야. 해가지고 원래 자동차보다 훨씬 성능이 좋도록 튜닝 하잖아. 그러면 그게 자동차 공학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유리해질 것 같으면 분해해가지고 다시 재조립해가지고 좀 더 비싸게 팔아먹겠다. 이게 금융공학이다. 라는 겁니다. 예. 얼리 보기에는 외환 상품이지만 자세히 보면 단기금 상품 또 그 반대도 성립한다. 이런 겁니다. 자, IRP를 이용한 또 다른 그 응용이 뭐냐 하면 마니 마켓 해지입니다. 자금시장 해지, 단기금융시장 해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수입업자가 3개월 후에 1,000달러를 지불해야 돼. 근데 3개월 후에 현물화 매수를 하면 지불해야 될 원화 금액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작아질 수도 있지만 싫어라는 거죠. 그래서 원화 금액을 확정 짓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선물환을 매수하면 돼.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이죠. 그죠? 그걸 보고 뭐냐면 선물을 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환시장에 은행에다 전화를 걸어보니까 은행에서 3개월 후 선물안 내면은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거야. 라는 거지. 그지? 그럴 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라는 걸 IRP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IRP가 뭐였어요? 이 심볼릭하게 표현하면 F 이퀄 IQ 더하기 S 마이너스 IB였잖아. 라는 거지. 그러니 결국에는 뭐예요? 선물한 해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합성 선물한 매수를 해도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시통화를 차입하고 그러니까 원화를 차입하고 그 다음에 US 달러 현물화를 매수하고 그 다음에 기준통화 예금을 하면 3개월 후에 1,000달러의 달러 금액을 내가 확보를 할 수 있으니 그걸 가지고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자금시장 해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물한 해지를 하나, 장시한 해지를 하나 똑같다는 게 뭐예요? IRP라는 거죠. 자금시장 해지하는 게 달리 말하면 뭐냐? 합성 선물한 해지다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만약 IRP가 성립한다면 선물한 해지하고 자금시장 해지가 똑같은 결과를 내야겠죠. 근데 만약 IRP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떨 때는 자율시장 해지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선물 해지가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긴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CIA는 IRP가 성립하지는, 하지 않는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 차익을 획득하는 거래였다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 어, 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안으로 해지하는 게 더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뭐가 똑같아요, 지금 아까. 이 앞집 수박은 1,000원이고 뒷집 수박은 900원이는데 그러면 900원에 사가지고 1,000원에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 그게 CIA 같은 적극적인 행동이었고 소극적인 행동은 뭐예요? 앞집에서 안 사고 뒷집에서 계속 사는 거죠, 900원에. 그게 뭐냐면 지금 방금 이야기한 선물한 해지를 할 거냐, 자금시장 해지를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가 되겠죠. 다시 FX업으로 들어갑시다. 왜 FX업 이야기 했냐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FX업은 외환수업은 두 통화의 자금 거래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외환 거래는 허용하면서 국내 자금 거래도 허용하면서 외화 자금 거래를 불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사례를 들게요. 1980년대에는 한국의 외화 부족 상태였어요. 우리나라 외채 위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달러 자금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엄격하게 외화 달러 차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국제금융시장론을 배운 거지. 어느 한 종합상사의 직원이. 그지? 그래서 이 외환수합을 가지고 뭔가 이 US 달러를 조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이 사람이 깨달은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US 달러 조달을 했어요. 조달을 하고 그 US 달러로 수입을 한 거야.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 무역 장벽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있긴 있지만 그때는 더 심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이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에서 그 바나나 수입해가지고 국내에서 바나나 팔면 뭐 10배 이익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US 달러만 있으면 딱 바나나 수입하면 좋은데 이거는 뭐냐면 이 외환 규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외환 차입을 못하게 했던 건데 이 종합상사는 외환 수합 가지고 US 달러 조달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 F 이퀄 IQ 플러스 S 마이너스 IB라며. 그지? 근데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어, US 달러, 베이시스 커런시, US 달러, 베이시스 커런시인 US 달러를 차입하는 거니까 IB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왼쪽으로 이항했어요. 예? 이항했고요. 그리고 F는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화로 차입하고, 그 다음에 FX 수합을 하면, 그러면 달러로 조달한 게 되잖아. 라는 거죠. 근데 한국의 이 금융당국은 띨띨하게도 뭐예요? FX 수합도 허용해 놓고, 그 다음에 원화로 조달하는 것도 허용해 놓으니, 달러로 조달하는 게 가능한데, 이건 또 못하게 막아놨으니, 요거 가지고 요거 효과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규제 차익거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규제가 있는데 규제에 빈 허점이 있으면 허점을 이용해서 뭔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보고 레귤레이션 아비트러지라고 하고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외화 부족으로 외화 차입을 규제하고 있었는데 그 규제를 삐껴나간 거죠. 삼성물산이. 아, IRP가 성립하느냐? 자, IRP는 성립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IRP가 성립하지 않으면 어떤 차익 거래가 있다고 했나요? 커버드 인트레스트 아비트러지, CIA가 있다는데, CIA가 뭐라고요? 무위험 이자율 차익 거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지. 위험이 게재되어 있지 않으니, 시장 위험이 게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러니, 만약 요 차익 기회가 생기면 마구마구 이 차익이 일어날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IRP는 성립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거죠. 그래서 IRP를 보고 IRPT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IRPT. Interest Rate
parity theorem. 자, theorem. 우리 저 수학에서 theorem 정리라고 하면 그만 말. 그 진리죠, 그죠? 예, 진리, 정리.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보니까 IRP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예. 어, NDF 수압 레이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그냥 포워드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NDF 수압 레이트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내외 금리 차가 요 파란 색깔이고 RP가 맞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외 금리 차하고 수압 레이트이 같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은데 그래서 요 2007년 1월 전까지는 두 개가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2007년 후반기부터 2010년까지는 굉장히 차이가 많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 지금 요 초록색으로 적혀 있는 게 뭐냐면 그 이 두 개의 차이 요 내외 금리차하고 그다음에 NDF 스왑 레이트의 차이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전에는 거의 0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IRP는 성립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IRPT라 그래는 이야기해놓고 IRPT 아니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 그림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 파란색이 CIP 이 데비에이션 적혀 있는데 CIP가 뭐의 약자냐면 커버드 인트레스트 페널티 데비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IRP에서 얼마나 벗어났냐는 그 파란 색깔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오렌지 색깔 이 보라색인가? 보라색은 뭐냐면 테드 스프레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테드 스프레드라는 게 트레저리 퓨처스 빼기 유로 달러 퓨처스인데 트레저리 퓨처스는 미국 T빌 그 선물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유로달러 퓨처스는 뭐냐면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죠. 영국이죠. 라이버 런던 인터뱅크 오프 더 레이트니까 영국 상업은행 간의 US 달러 그 랜딩 레이트에 관한 선물의 두 개 차이를 테드 스프레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트레저리 빌은 뭐예요? 미국 정부의 단기채니까 디폴트 리스크가 거의 없죠. 부도 위험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 유로달러 퓨처스는 영국 상업은행 간의 이 US 달러에 대한 이 빌리고 빌려주는 레이트니까 디폴트 리스크가 조금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 영국 상업은행의 부도 위험을 고려하는 스프레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그림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어, 평소에는 거의 비슷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CIP에서 벗어나면 인물일가 성립 안 한 건데 IRP가 성립 안 한 건데 안 하는 게 언제 극심하게 일어나냐 하면 이때 그런 극심한 게 일어나네. 이게 몇 년이냐? 2008년. 오케이. 여기도 몇 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여기도 언제? 2008년.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죠? 그때는 미국의 그 3위 정권사인 르만 브라더스도 부도가 났잖아. 망했잖아. 그죠? AIG,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에서도 구제금융 받았잖아. GM도 구제금융 받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관들도 엄청나게 위험이 일어났고, 그게 뭐예요? 부도 위험이죠, 부도 위험. 아까 제가 무위험 이자율 차이 그랬는데 그 무위험의 위험은 뭘 위험해? 시장 위험. 지금 현재 시점에 1년 후에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이 정확하게 뭔지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었지. 그런 의미에서 무위험이었지. 거래 상대방이 부도가 낼 건지 하는 위험은 몰랐죠. 그죠? 그 사실은 이게 fully 리스크 프리는 아닌 거지. 그래서 여기서 교훈은 뭐예요? RP는 노멀 피리어드, 정상 시장에서는 성립한다. 그렇지만 굉장히 부도 위험이 커지는 시장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IRP가 성립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뭐 거래 비용 같은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할 때 차입 이자라고 대출 이자를 이 같다나 그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차입 이자율이 대출 이자가 크잖아요. 그다음 환율 매매할 때도 그 매도 환율이 오퍼가 매수 그 저 오퍼 프라이스가 비드 프라이스보다 더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 시장에서는 이 CI는 누가 하냐면 거래 비용이 가장 저렴한 투자자가 이 차익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후진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자본 통제를 하면서 이 RP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이때 왜 IRP가 성립 안 했냐? 왜 NDF가 안 했냐? NDF가 Non Deliverable Forward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시장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시장이에요. NDF는 나중에 한번 그 누가 질문하면 뭐 설명할 건데, 여하튼 뭐냐면 이건 외국 시장이 우리나라 규제를 안 받는 시장인데, 우리나라 규제를 안 받는 시장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원래는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거래를 못하게 막은 거죠.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는.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 어, 부도위험 또는 신용위험이 있는 거죠. 그죠?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도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정상 기간에는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위기 기간 중에는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앞에 나와 있던 그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 평가는 이자율 평가 정리, IRPT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나머지는 잘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RP 이야기할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죠?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죠? 예. 우리 만약 T는 복리라면 어떻게 적어야겠어요? 예, T 제곱을 적어줘야겠죠. 그죠? 1년 이에 달리면 6개월이면 달리잖아요. 그때는 곱하기 T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만약 연속 복리라면 어떻게 적어야겠어요? 이렇게 적어야겠죠. 그리고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이꼴 이렇게 내는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연속형 버전의 선물한 프리미엄이 되고 요거는 뭐예요? 이자율 차이니까 이그젝트 관계를 갖고 있죠. 다시 여기는 뭐예요? 지금 approximation이었죠. 대략 선물한 프리미엄은 양국의 이자율 차이인데 연속형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선물한 프리미엄은 정확하게 이자율 차이가 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으로 IRP를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